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땀과의 전쟁.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해주지만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인은 하루 600에서 700ml의 땀을 흘리는 반면 다한증이 심한 경우 무려 10배가 넘는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기도 하지만 갑상선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도 다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질별로도 땀이 나는 증상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땀이 나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에 더 괴로운 다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땀이 사실 좀 귀찮기도 해요. 이렇게 닦기도 해야 되고, 좀 옷도 젖게 되고,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땀이죠. 예, 우리 피부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또 땀샘은 진피층에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말려 있고 네. 땀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중에 수분이 많다거나 또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배출할 때 모세혈관에서 땀샘에 땀을 모으게 되고 땀구멍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네. 또 땀은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피부를 보호를 하고 또 피부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땀을 이렇게 쫙 흘리고 나면 왠지 우리 피부도 막 이렇게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노폐물도 배출해주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땀인데 한 어느 정도 흘리면 좀 정상적인 땀 배출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네.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00에서 800cc 정도 땀이 납니다. 진짜요? 그리고 날씨가 덥거나 또 네. 활동이 많거나 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땀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600에서 800cc면 아니 우리 생맥주도 500cc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매일매일 이렇게 흘린다고요, 교수님?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그럼 다한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네, 일반적으로 800cc 정도가 되는데 네. 긴장하거나 날씨가 더우면 더 많이 흘립니다. 보이진 않지만 땀이 증발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이 되지는 않지만 800cc 정도를 흘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증발하는 양도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네요. 다한증은 그럼 얼마나 흘려야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다한증은 필요 이상으로 땀을 네. 흘리는 경우입니다. 다한증은 부위라든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예. 손, 발, 겨드랑이처럼 신체 일부분에 땀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경우를 국소다한증이라고 하고 또 온도가 높거나 질병으로 해서 몸 전체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를 전신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일에 집중을 했을 때 땀을 흘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이제 1차성 다한증이라고 하고 네.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결핵이 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렇게 동반되는 다한증이 동반될 때를 이제 2차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땀의 분비량을 직접 측정한 것보다는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다한증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말하는 1차성 다한증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 증상 중에서 네. 2가지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면 1차 다한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6가지 중에서. 예, 일단 양쪽,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심각하게 땀이 많은 경우, 심각하게 하면 어느 정도?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정도. 네. 예. 남들이 보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 예. 자기가 일을 할 때 불편한 정도.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 이제 과다한 땀이라고 그래서 볼 수가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예. 예. 일상생활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로 땀이 날 경우, 또 발병 시점이 25세 미만,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제 시작한 경우, 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1차성 다한증 경우는 이제 잘 때는 땀이 안 납니다. 이런 6가지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 네. 1차성 다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땀이 어느 부위에 많이 나는지 아니면 긴장할 때 나는지 질환이 있어서 나는 건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다한증이 어쨌든 간에 여름철에는 좀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모든 다한증이? 예, 날씨가 더우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땀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습니다. 습도가 많으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땀이 증발이 잘 되지가 않아서 땀구멍 주위에 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옷이 얇아지고 또 노출이 많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해서 수족 다한증이 이제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 다한증이 네네. 예, 손과 발에. 네. 예. 근데 그 긴장을 해도 막 식은땀도 나고 그 손에 막 이렇게 뭐죠? 땀이 막 맺히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도 땀과 연관이 있는 거네요. 예, 중요한 시험을 친다거나 예. 면접을 본다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때 누구나 다 긴장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긴장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고 또 준비가 조금 덜 됐다든지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과흥분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의 신경 말달에 있는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럼 요 분비가 많아지면서 땀샘을 자극해서 땀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약간 긴장했나 봐요. 여기 막 땀이 약간 끈적끈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끈적끈적할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땀이 흥건히 뭐 악수하면은 내 손까지 다 젖을 정도의 그렇게 땀을 흘리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땀이 좀 많이 집중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예, 주로 손바닥, 발바닥, 얼굴, 머리,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쪽에 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수족 다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겨드랑이 땀이 나는 경우 냄새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액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머리에 땀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두한증이라고 이마에도 하고 막 예, 얼굴 부위, 머리 부위에 합쳐서 이제 두한증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사타구니에 이제 땀이 나는 경우 음한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참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부위에 유독 그렇게 땀이 많나요? 그 뭐 땀샘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의 땀샘이 전신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가 땀샘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손바닥, 겨드랑이, 그다음에 이마, 머리 이런 순서로 땀샘이 많습니다. 몸에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이제 400만 개 정도의 땀샘이 분포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부위에 땀샘이 많은 곳이 땀이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등은 이제 발바닥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땀샘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등은 발바닥보다는 땀이 적게 흐르게 되겠죠. 네. 자, 땀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또 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두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시작돼서 정말 제가 걱정이 많은데요.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도 땀이 많이 나는데 여름이니까 땀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장을 이렇게 하고 나가도 쉽게 지워지고 그리고 번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여러 번 갈아입어야 되니까 찝찝하고 많이 불편하고 그래요. 원래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제가 살이 좀 갑자기 많이 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전에는 안 나던 땀이 엄청나게 막 가만히 있어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살찌고 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은 식사할 때 굳이 뭐 이렇게 매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땀을 좀 난다든지 그리고 뭐 활동적인 일을 할 때 그렇게 땀이 많이 날 만한 그런 활동적인 내용이 아닌데 상대방이 보기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이럴 때 신체적으로 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보는 시선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가장 더 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땀이 많이 신경을 쓰면은 평소 흘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닦고 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젖으니까 뒷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항상 휴지를 몇 장씩 챙겨놨다가 또 닦고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샤워를 자주 하는 건 자주 하는 거고 뭐 간편하게 특히 여름에는 또 향수를 쓸 때도 있고 또 뭐 바디워시를 조금 더 향이 나는 걸 쓸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쿨레이라든지 이런 걸 써봐도 크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나는 거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땀이 평소에 많다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관심을 표합니다. 너 뭐 어디 허한 거 아니냐, 몸이. 어디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표해 주는데 실제로 내 몸에 그럼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땀나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질병은 아닙니다. 또 네. 어떤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특정 그 질환이 있을 때 땀이 그 동반돼서 다한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2차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결핵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밤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잠잘 때요? 예, 야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도 대체로 땀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나 파킨슨병, 또 우려성 심부전이 있을 때도 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의 경우는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땀이 많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질환이 원인이 되는 2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게 되면 땀도 줄어듭니까? 2차성 다한증의 경우는 원인 질환이 치료가 잘 되면 네. 동반되어 나타나는 다한증 증상 역시 좋아집니다. 아, 또 반대로 다한증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그 원인 질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환 때문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건지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땀이 많은 편인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텐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주로 스트레스가 그 다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시면 스트레스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예, 저희 병원에 그 진단실이 되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검사는 손목 부위의 맥박이라든지 전기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신체 활성도라든지 신체 민감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생체 신호 측정 과정입니다. 예. 경락 기능 검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맥박의 수라든지 그 크기, 강약 등을 이제 체크를 해서 심장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손끝의 혈류량을 측정을 해서 심장의 변이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맥이 부정맥이 있을 경우 또 심장이 부정맥이 있는 경우도 체크가 됩니다. 또 맥진 검사입니다. 맥진 검사는 손목에 있는 그 요골동맥을 기계로 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의 크기라든지 모양, 빠르기, 강약 등을 체크를 해서 몸이 실한지 약한지, 몸에 열이 있는지 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족 다한증일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손바닥을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온도가 높은 부위는 붉게, 또 온도가 낮은 부위는 이제 어둡거나 푸르게 나타나는 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한증을 검사를 하는데 아까 그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따로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건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죠? 실제로 땀이 나는 부위를 예. 그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요오드 전분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기 전에 그 땀 나는 부위를 확인하는 검사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성분의 그 용액을 네. 그 몸에 얇게 발라서 말립니다. 그리고 전분을 다시 바르고 또 운동을 시키거나 해서 땀을 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땀난 부위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네. 그 변색된 부위를 펜으로 표시를 해서 또 시술을 할 때 그 부위에다가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온몸에 다 바르긴 좀 그렇고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마다 이렇게 바르게 되나요? 네, 전신 다한증의 검사 방법은 아니고 네네. 국소 다한증일 때 특히 어느 부위에 땀이 집중적으로 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땀 분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그 바르는 약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바르는 약은 이제 대략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염화 알루미늄의 주 성분인 약이 있는데 네. 주로 겨드랑이 다한증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약액을 바르면 피부 땀샘 주위에 있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네. 그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예. 침전물이 땀구멍을 막아서 땀 배출을 억제하는 그럼 그런 우리가 시중에 방식입니다. 흔히 왜 데오도런트 이런 거 바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염화 알루미늄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주로 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바르고 다음날 또 씻어주고 이걸 매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 보통 외출 전에 바르던데 그건 아니에요? 외출 전보다는 이제 자기 전에 예. 바르고 다음날 씻어주고 이걸 매일 반복을 하고 땀이 조금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네. 해서 관리를 아, 합니다. 예. 근데 주의할 점이 이제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염증이 나거나 반복되면 이제 피부 착색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제품은 이제 그 항콜린 제제를 이용한 그 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약액을 패드에 묻힌 형태로 나오는데 그 얼굴 부위에 땀이 많을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눈, 코, 입을 제외한 부위를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네. 땀 관련과 관계되는 이제 신경 전달을 이제 차단합니다. 그래서 땀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예.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녹내장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바르고 나서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잘 씻지 않은 경우 이제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나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약 성분이 남아 있으면 일단
안 되네요. 그죠? 네, 깨끗이 씻어서 예. 눈, 코, 입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땀을 줄일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바르는 거 말고 어차피 이게 바르는 게 땀샘을 좀 막아주는 원리라면 아예 뭐 주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요즘 이제 보톡스를 이용한 그 주사 치료를 많이 합니다. 보톡스로 보톡스, 다한증도 치료해요? 보통 이제 성형외과에서 주름 치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톡스 주사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예. 일부를 다한증 치료에 응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손, 발, 겨드랑이 부위에 이제 그 마취 크림을 바르고 네. 거기다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15군데, 손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군데 정도의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예, 보겠- 저기 화면 보시면 예. 그 지속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다시 이제 재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때 아니 마취를 할 때 좀 통증이 유발될 수가 마취 크림 있습니다. 발라도 네. 아. 그래서 주로 이제 겨드랑이 다한증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어쨌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주사 말고 수술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수술은 그 흉관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이 있습니다. 예. 주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날 때 네. 다른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흉부의 그 교감신경 가지를 선택적으로 절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의 그 흥분이 손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수술이고 또 수술은 항상 그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네. 꼭 시술 전에 흉부외과 전문의와 그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결정을 예.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를 치료하게 되면 왜 풍선 효과처럼요.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툭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땀도 여기를 막으니까 저기가 더 많이 나더라.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주로 시술 중에서 이제 흉부 교감신경 그 절제 수술을 했을 때 그 보고에 따르면 한 80% 정도의 환자들이 다시 이제 원하지 않는 부위에 땀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이런 들면 경우 어떤 부위죠? 예, 주로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시술을 받았는데 가슴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네. 또 허벅지나 종아리 이쪽이 이제 주로 땀이 나서 오히려 속옷을 더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그 보톡스라든지 이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런 수술은 이제 항상 그 보상성 다한증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시술 전에 충분히 생각을 잘 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나는 땀이 좀 많은 체질이야. 아니 나는 땀이 별로 없어. 이렇게 체질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땀과 체질은 관계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 네. 뭐 몸이 찬 분들보다는 이제 땀이 많고 또 이제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이제 느긋한 성격을 가진 분들보다 땀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예, 그다음에 몸이 허약할 때도 이제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땀이 많을 수가 있고 네. 또 체질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몸에 이제 습기가 많은 태음인의 경우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땀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아인 같은 경우도 이제 활동적인데 너무 과로가 되는 경우에는 밤에 땀을 흘리는 도환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소민이 체력이 이제 좀 떨어졌거나 또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땀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중에서는 태음이 여름철에 가장 땀이 많다. 예, 태음인이 이제 생리적으로 예. 몸에 습기와 열기가 많기 때문에 아. 또 특히 여름에 이제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땀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체질 구분을 일단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 체질을 진단할 때는 얼굴의 특징이라든지 그다음 체형의 생김새의 특징, 네. 그다음에 성격, 증상, 또 약물 반응 모든 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체질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자세한 것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상 체질 검사. 예, 가장 일반적인 체질 검사 방법입니다. 설문지 문항이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문항마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체크가 끝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체질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체질 진단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체형을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체형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체간의 그 너비를 측정을 하게 되고 또 상체 지금 보시면 이제 흉곽이 얼마나 넓은지 작은지를 이제 측정하는 그다음에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흉부의 벌어진 각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직각이냐 직각보다 크냐 작으냐를 네.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발목도 체질에 따라서 조금 굵은 사람은 태음인이 많고 또 소양인 같은 경우는 발목이 아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허리 둘레라든지 그다음에 머리부터 이제 엉덩이까지 둘레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역시나 체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음성을 녹음하는 네. 장면인데요. 이 5개 모음을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짧은 문장을 이제 녹음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음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저음이면서 좀 이렇게 톤이 굵은 편이고 소양인은 이제 톤이 높으면서 목소리 아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얼굴 촬영을 하는 방법인데요. 얼굴 촬영을 해서 이 체질별로 그 대표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과 이제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검사를 종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태음인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태음인으로 진단이 됐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교수님 뵈면 저는 무슨 체질인가요? 이렇게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체질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체형도 이렇게 둘레를 8군데나 재던데요. 그러면 체질과 체형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체형이 어떤 체질이다? 예, 둘레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이제 체간의 너비를 측정을 해서 위아래를 비교한다든지 해서 체질 진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태양인과 소양인 같은 양인 체질은 흉곽이 아주 넓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반은 좁죠. 그래서 역삼각형 이제 체형을 가지게 되고 태음인은 이제 가슴보다는 배가 큽니다. 그다음에 그 골반이 좁아서 이제 둥근 체형을 가지게 됩니다. 소민의 경우는 이제 상체는 좀 작고 흉곽 벌어진 각도도 좀 좁고 배도 작고 근데 골반은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체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체형의 특징을 보고 체질을 구분하는데 이제 진단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그림으로 캐릭터로 딱 보니까 체질이 금세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아까 얼굴 그 체형뿐 아니라 얼굴 형태도 측정을 하셨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구분하죠? 체질마다 이제 얼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코, 입, 귀 이목구비라고 하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합니다. 또 얼굴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봤을 때 이제 점잖은 임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점잖은 인상. 점잖은. 예. 그다음 태양인의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눈빛이 아주 강합니다. 귀가 아주 크고 발달돼 있고 딱 봤을 때 호랑이 얼굴처럼 아주 강한 인상이 특징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소민 얼굴은 이제 태음인에 비해서는 얼굴이 조금 갸름한 편이고 눈, 코, 입이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뭐 작고 오밀조밀하게 생겨 편이고 이미지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양인은 이제 소민에 비해서는 눈, 코, 입, 끝 이런 끝이 살짝 상승하는 눈이 조금 날카롭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이 얇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씩씩한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체질 검사 받아보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체질이실까? 예, 저는 이제 통통하게 보이는데 이제 소민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어쨌든 그 다한증, 땀 흘리는 정도도 다르다는 얘기고, 아까 그 태음이 이 여름철에 가장 많은 땀을 흘린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다한증의 치료도 달라질 텐데, 태음이는 어떻습니까? 그 태음인의 생리적인 특징은 간 기능이 폐 기능보다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로 에너지가 잘 모이기는 하는데 외부로 잘 발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음식을 즐기거나 또 운동량이 너무 적을 경우 몸에 습기, 열기, 노폐물들이 잘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심폐 기능이 이제 나빠지고 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체중 조절도 하셔야 되고 또 치료는 주로 이렇게 발산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다한증일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치료 약제가 칡이나 맹문동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칡은 우리 그 체표의 그 땀을 살짝 발산을 시켜주면서 열을 내려주는 그 작용을 하게 되고 맹문동은 이제 폐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윤택하게 해주고 또 심장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침 치료의 경우는 이제 주로 그 내부에 있는 열기를 조절을 하고 뭐 간 기능, 폐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태음인의 다한증 치료, 침은 또 어떻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의 경우는 손목, 발목, 손발 쪽에 있는 그 네 군데를 이제 침자리를 놓게 됩니다. 지금 발가락 사이에 있는 행간에는 이제 간에 그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바닥에 지금 놓고 있는 부위는 소부혈자리입니다. 몸에 그 화기를 다스리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의 침 치료를 해서 전반적으로 몸에 그 화기를 내려주고 심장과 간장을 이제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태음인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다한증을 치료한다 설명해 주셨으면 이제 그 반대 태양인은 어떻습니까? 예, 태양인은 이제 생리적으로 그 태음인과 반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폐 기능이 간 기능보다 아주 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 발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한다거나 자기 침을 잘 삼키지 못하는 그 열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외부로 발산이 많이 되다 보니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해역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 발산된다는 거 뭐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인가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외부 에너지가 이제 발산도 되고 네. 내부로 수렴도 돼야 되는데 밖으로 발산되는 기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부에 특히 이제 간장 쪽에 있는 피가 항상 부족해지는 경우가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개념이군요. 이런 태양인도 이제 술이라든지 열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몸에 열이 생기게 돼서 땀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태양인의 그 다한증 대표적인 치료 약재는 메밀, 모가, 머루다래 이런 약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밀은 이제 성질이 차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모가의 그 신맛이 수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나거나 날씨가 더울 때 또 메밀, 모가를 이제 응용할 수가 있고 네. 또 머루다래는 과즙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땀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특히 이제 간에 그 음혈을 보충해줘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태양인은 이제 약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평소에 아주 급박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발짝 물러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화를 조금 적게 내는 그런 마음 수양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왜 나는 뭐 성질이 약간 욱하는 데가 있어.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 욱하는 것보다 더 심한 더 분들이 심하게. 있습니다. 네. 뭐 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화를 불같이 끝까지 화를 낸다거나. 불같은 성격. 아, 보통 카리스마가 있긴 하지만 네. 또 역으로 이제 저돌적이거나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주변 분들도 피곤하지만 가장 먼저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침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예, 침 치료도 역시 그 태음인과 반대로 침을 놔서 몸에 이제 기운이 좀 수렴이 되게끔 또 열이 좀 떨어지게끔 또 마음이 좀 안정되게끔 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양인이나 태음인은 일단은 그 기본적인 덩치가 좀 있는 편이시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제 소양인, 소음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마른 분들은 좀 어떤가요? 땀을 좀 덜 흘리는 것 같긴 해요. 마르신 분들은. 예, 보통 이제 체격이 작고 마른 분들 중에 이제 소민이 많습니다. 네. 소민은 이제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땀이 적은 편입니다. 또 땀구멍도 좀 적고 근데 이제 땀을 흘렸을 때는 이제 기진맥진해져서 보통 땀을 흘리는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욕탕, 사우나 같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냥 사우나 한번 갔다 오시면 그냥 하루 종일 지쳐서 누워 계신다거나. 그죠?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소민 분들이 이제 땀을 흘리고 나면 지치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이렇게 땀이 많이 난 그 실제 예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요 케이스는 이게 고3 남학생입니다. 그 이제 입시 준비로 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성격이 꼼꼼해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잠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땀은 자꾸 심해지고 해서 병원을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고3 수험생들 보약이 규비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써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좀 도와줘서 체력도 좋아지고 땀도 다한증도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평소에 조금 늦게 자는 습관이 있고 또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합니다. 걸을 때도 많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체력이 조금 약한 편인데 작년에도 한번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다가 이번 여름에 다시 체력이 떨어지면서 다한증이 재발돼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보통 평이산이라고 위를 편하게 해주는 약을 치료를 하고 또 떨어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기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일찍 자게 하거나 음식을 좀 조심해서 먹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수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일찍 자는 거라면 한 몇 시 정도 기준이 있어요? 예, 여름철에 이제 가장 적정한 이제 취침 시간은 10시에 이제 10시. 취침을 하시고
보통 해가 5시, 6시 정도 뜨죠. 그래서 네. 6시 정도 일어나신 아. 이런 8시간이 가장 깊은 밤입니다. 이때 이제 충분히 주무셔야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야, 밤 10시에 잠자리 들어서 대여섯 시에 일어난다. 자, 이거는 좀 어르신들의 생활 사이클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에는 이런 수면 습관이 정말 좋군요. 예. 소양인을 그럼 이번 볼까요? 예, 소양인은 생리적으로 소음인과 조금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다음에 아주 활동적인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네. 몸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과로가 되었을 때는 밤에 네. 자기도 모를 때 이제 땀을 흘리는 도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막 다부진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소양인이 좀 많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활동적이고 네. 예, 좀 쾌활한 성격을 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과로가 되게 되면 이제 잘 때 땀이 나고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팬티가 젖는다든지 등이 이제 땀이 나서 젖어서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위에 열이 많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급히 드시게 되면 또 땀이 상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계셨죠? 예, 실제로 요 40대 남자분이 이제 도안증으로 방문한 경우입니다. 도한증? 예, 도안증. 이제 자다가 자꾸 식은땀이 나서 몸이 식어서 깜짝깜짝 놀래서 여러 번 깨서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을 네. 찾으셨는데 이미 젊은 시절에 발병을 하셨네요. 그렇죠. 20대 중반에 결혼하시고 나서 도안증이 있다가 예. 그 사이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감기로 이제 감기 몸살을 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도안증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체질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소양인이었고 몸에 이제 음기가 부족해진 이제 도안증으로 진단을 하고 숙지향, 산수유 등 이제 몸을 콩팥을 보호하는 약재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독활지향탕을 사용해서 네. 좋은 효과를 본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소양인은 이제 주로 이렇게 위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생지향, 석고 등을 써서 위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그 도안증이 심한 경우는 구기자, 숙지향 등을 이용해서 콩팥의 기능을 좀 보호해주는 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치료 역시나 콩팥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기온이 밑으로 잘 내려가게끔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소양이는 어쨌든 기가 좀 위쪽으로 상승도 있으니까 이걸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주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체질별로 이렇게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방 치료는 이렇게 바로 그 약을 쓰거나 침을 맞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질을 일단 좀 바꾸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소민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좋아지고 네. 또 이제 너무 과도한 긴장 또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또 태아민도 식사 조절을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몸의 습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근데 소양이는 이제 다른 체질에 비해서 약물 반응이 빠릅니다. 아, 소양이는요? 예, 약물도 약물 반응이 빠르네. 예, 빠르기 때문에 다한증 치료 역시 이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자들도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치료와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을 해서. 예, 최소 한 달에서 아. 보통 이제 3개월을 치료 주기로 해서 네. 치료를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또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기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주부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 갱년기를 지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뭐 평소에 내가 땀을 흘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흘린다, 아니면 주변에서 좀 다한증으로 고생을 한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친구가 예. 땀이 많은 편인데 여름에는 암내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액취까지. 예. 다한증 치료를 받으면 암내도 없어지나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런 그 액취는 사회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이 쓰는 부분이라서 이 다한증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 몸의 겨드랑이 부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많습니다. 네. 이 아포크린 땀샘은 이제 일반 땀샘하고 또 다르게 모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우윳빛깔의 이제 분비물이 배출이 되는데 냄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그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될 때 냄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어서 냄새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네. 주로 이제 보톡스 시술이라든지 또 바르는 약이라든지 또 이런 시술을 많이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항상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항상 이제 그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 우리 몸의 겨드랑이 부위는 심장의 열을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 심장의 열을 예. 겨드랑이로 배출해요? 예, 가까운 겨드랑이를 통해서 땀 네. 배출을 통해서 심장이나 이제 흉부 쪽에 있는 열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는데 예. 평소에 성격이 아주 급하다든지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 너무 긴장을 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네. 또 겨드랑이 땀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칙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주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감정 변화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이제 잘 하시면 도움이 되고 또 옷이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이제 매일 씻어줘서 이제 청결을 하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겨드랑이 땀은 정말 이게 냄새도 그렇지만 보기에도 좀 미용상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 흥건하게 이렇게 젖은 연예인들도 가끔 보시죠. 특히 저희들은 이제 막 의상 협찬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이렇게 땀이 흥건하게 배면 코디네이터 분들이 정말 난감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체질적으로 먼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체질을 구분해서 예. 그 원인 질환을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심리적인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야, 그거 좀 어렵네요. 차라리 그냥 약 먹고 말지. 근데 심리적인 거, 생활 습관 이러면 좀 어려운데 본인의 노력이 확실히 좀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남편이 네.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 마취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정수리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한데 왜 그런가요?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척추 마취를 하셨는데 정수리에서 안 나던 땀이 난다. 이건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허리 수술 이후에 예. 하체는 땀이 나질 않고 네. 상체에 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척추 마취 이 시술 이후에 네. 땀이 위로 많이 났다면 이제 보상성 다한증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식사를 할 때 땀이 나는 경우를 식한증이라고 합니다. 식한증. 예, 주로 이제 위에 열이 많은 분들이 음식을 좀 빨리 먹거나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자극이 돼서 땀이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음식을 조금 천천히 드시거나 또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삼가는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치료는 이제 소양인지 태음인지 이렇게 체질을 구분을 해서 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습관이나 본인의 노력으로도 좀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본인이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예. 불편한 것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예, 거기 맞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열이 없고 열을 낮추고 또 그 땀을 덜 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좀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게 있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제 성질이 찬 음식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요. 예. 특히 다한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토마토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건강식품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네. 토마토 성질이 조금 찹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날씨가 더울 때 또 갈증이 나거나 답답할 때 드시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갱년기 여성분들이 잘 흥분이 된다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거나 뭐 갈증이 날 때도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메밀국수입니다. 메밀은 동의보감에 찾아보면 메밀은 이제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장을 튼튼해지고 또 기력을 돋궈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메밀이 이제 좀 더 소화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어서 네. 날씨가 덥고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맥사는 이제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약재입니다. 근데 이제 음료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맹문동, 인삼, 오미자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에 달여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한 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기를 이제 인삼이 보충을 해주고 또 이제 심장의 열이라든지 폐, 건조한 폐를 이제 그 맹무동이 이제 고쳐주고 또 오미자가 이제 수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날 때 오미자를 드시면 땀이 조금 일시적으로 걷어지는 그런 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맹문동, 인삼, 오미자 이런 것으로 집에서 내가 여름 음료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약재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구하셔서 어디서 구합니까? 건조빵이나 이제 이런데 마트나 이런 데도 다 구할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구해서 물에 끓여서
예, 시원하게 넣고 드시면 되죠. 아주 그냥 물에 간단합니다. 끓이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예. 또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을 조금 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언제든지 가족들이 마실 수 있게 그러면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도 되겠네요. 그 찬성질로 토마토 메밀을 지금 대표적으로 꼽아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 다한증 정도는 아닌데 몸이 내가 좀 차다. 그래도 먹으면 글쎄 찬데 또 찬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속이 찬 경우는 이제 보통 땀이 그래 많이 안 흘리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소민 같은 경우는 몸이 차면서도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체질적으로 소민에 해당이 되고 또 배가 이제 찬 경우라면 이제 네. 찬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아,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이런 뭐 토마토나 메밀을 좀 피하는 것이 여름이어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네. 성질은 좀 차지만은 이제 뭐 많이 먹어도 잘 탈이 나지 않는 예.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네. 소민도 적당히 양을 드셨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먹는 건 그렇고요. 그 땀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거 있으면 팁을 주시죠. 예, 주로 이제 스트레스가 땀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이런 덥고 무더운 이런 여름이 또 몇 주 뒤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땀이 많더라도 또 나이가 들면서 수족 다한증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 잠을 제 시간에 주무셔야 됩니다.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적정 시간이 밤 10시 혹시 주무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한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게 주무시죠? 대부분. 11시, 12시 취침 시간은 대부분 그런데 조금 더 당길 필요가 있네요. 예,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시거나 뭐 예. 컴퓨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심장이 피로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네. 심장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거나 또 흥분할 수 있고 또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시작을 할 때 땀이 많이 나는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심장을 좀 푹 쉴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네, 아주 그다음에 강조해 주시죠.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드시면 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매운 음식들은 역시나 이제 위를 자극을 하게 되고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나 커피, 녹차 이런 음료들도 자꾸 드시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겨드랑이나 손발 쪽에 땀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샤워, 목욕은 이제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한증이 있을 때 미리 땀을 흘리면 적게 나지 않을까 해서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땀을 예, 어차피 흘릴 거 예. 미리 좀 빼놓자. 예, 그런 생각에 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 올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진액 소모가 돼서 체력이 더 떨어져서 땀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를 목욕을 가볍게 자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과도하게 땀을 흘리시는 건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더우니까 막 차가운 물로 냉수 샤워 목욕을 하게 되거든요. 예, 냉수로 이제 샤워를 하시게 될 때는 네. 뭐 기분이 좋고 한데 예. 그 땀구멍을 이렇게 수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땀 배출에는 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의복은 이제 좀 쪼이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어서 네. 땀 배출이 좀 잘 되게끔 하면 이제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뭐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좀 미용상으로는 좋지만 헐렁헐렁한 그죠? 땀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느슨한 옷이 다한증에는 좋다. 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예, 땀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땀이 조금 많은 다한증 역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뭐 체질 특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 땀이 많은 체질을 가졌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걸 너무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의식을 많이 해서 또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항상 이런 시술이라든지 수술은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다한증처럼 어떤 특정 질환이 있을 때 다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몸 이제 건강을 체크를 해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또 말해주는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여름철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리고 수면 습관, 생활 습관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한증으로 함께 해주신 동의대원 사상체질과 전수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